지훈 씨, 오늘 나를 찾아온 건 당신 자신의 뜻이에요? 아니면 어머님의 뜻이에요? 당연히 내 뜻이지. 안녕하세요. 대국 이야기입니다. 판사 이모가 제게 결혼 증명서를 받기 하루 전에 은행에 가서 자산 증명서를 떼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대로 따랐죠.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새아가, 네, 그 6천만 원으로 우리 아들 차부터 사주자. 사람의 마음은 가장 정밀한 기계이면서도 가장 허술한 위장이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절차가 시작되자 모든 초기 설정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과 결혼한다고 믿었습니다. 혼인신고 24시간 전까지는요. 법정에서 수많은 희로애락을 지켜본 판사, 이모의 전화 한 통이 제 사랑의 가장 냉정한 자산 감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전화는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가족이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껍질을 정확하게 갈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꿈틀 때는 계산이라는 어두운 속내를 보게 만들었죠. 민서야, 내일 혼인신고하지. 이모의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내일 입을 하얀 셔츠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차분했으며 직업이 부여한 독특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화기를 뚫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죠. 박지연 이모는 서울가정법원의 판사로 주로 가사 사건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모는 과거의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들이 재산 분할을 위해 법정에서 마지막 남은 체면까지 버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네, 이모, 내일 오전 9시에 구청에서 뵈어요. 제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손에 든 스팀 다리미가 순면 셔츠 위를 지나가자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미래에 대한 저의 아름다운 기대처럼요. 저와 이지훈 씨는 3년간 연애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시작해 직장인이 되기까지 우리의 관계는 안정적이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지훈 씨는 전형적인 좋은 남자였습니다. 성격은 온화하고 외모는 단정했으며 직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모든 것을 맞춰주었죠. 그의 집안은 평범한 직장인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인자하셨고 특히 예비 시어머니인 김영희 여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손을 잡고 안부를 물으시며 친딸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지만은 마. 이모의 목소리가 제 상상을 깨뜨렸습니다. 어조가 조금 더 진지해졌죠. 내가 네 이모가 아니라 판사의 입장에서 한 가지 일러둘 게 있다. 오늘 퇴근 후에 내 월급 통장이 있는 은행에 바로 가거라. 가서 개인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꼭 기억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잔액을 증명해야 한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다리미가 셔츠 깃에 멈춰섰고 뜨거운 증기가 손에 닿았습니다. 그건 뭐하러요? 이모, 저희 집이나 지훈 씨 집이나 그렇게 복잡한 집안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한지 아닌지는 지금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모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네가 모은 돈, 그거 네가 직장 생활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은 거잖니. 일부는 프로젝트 성공해서 받은 성과급이고 다 해서 6천만 원 정도 되지. 맞니? 그 돈은 네 혼인 전 재산에 속해. 하지만 일단 혼인 신고를 하고 나면 그 돈이 혼인 전 재산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나중에 재산이 섞여버리면 구분하기가 아주 어려워져. 이모, 너무 멀리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랑 지훈 씨가 그렇게 될 리 없어요. 저는 이모의 직업병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며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적으로 가정하는 것 같았죠. 박민서, 이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처리한 이혼 소송만 300건이 넘어 그중 절반 이상은 결혼 전 똑같은 말을 했었지.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야. 그리고 환경은 그 변화를 촉진시키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은행 가서 서류 한 장 떼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한 법적인 보험 하나 들어두는 셈치고 만약 내일 아무 일도 없다면 그 종이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겠지. 하지만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게 널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이 될 거다. 내 말 들어. 이모의 말은 뜨겁게 달아오른 제 마음에 부은 찬물 같았습니다. 저는 이모의 진심을 알았고 또 인간의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봐왔기에 그렇게 조심스러워 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성껏 다린 하얀 셔츠를 보니 갑자기 눈에 거슬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성이 감성을 이겼습니다. 저는 다리미를 끄고 옷을 갈아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의 서늘한 에어컨 바람에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은행원은 절차에 따라 제게 필요한 업무를 물었습니다. 제가 개인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늘 날짜로 잔액을 증명해달라고 하자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았죠. 수속을 마치고 은행 직인이 찍힌 얇은 종이 한 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얇았지만 왠지 모르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위에는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선명한 숫자 60, 245, 70원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예금 잔액 기준일은 바로 오늘이었죠.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마치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될 비밀을 감추는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지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민서야, 내일 입을 옷은 준비했어. 떨리지 않아? 난 너무 떨린다. 내일부터 네가 법적으로 내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라도 뛰고 싶은 심정이야. 그의 사랑 넘치는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의 불편함과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비 다 했어. 그냥 흰 셔츠 한 장인데 뭘 바보같이 굴지 마. 난 바보 맞아. 너한테 반한 바보지. 이지훈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후에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지훈 씨를 의심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3년간의 사랑을 의심하다니. 이모는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지훈 씨를 잘 모르시는 거야. 우리의 미래는 분명 내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름다울 거야. 이 종이는 결국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야.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이지훈 씨에 대한 믿음을 가득 안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불과 12시간 후에 제가 영원히 쓸모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휴지 조각이 제 반격의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햇살은 찬란했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하얀 셔츠를 입고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눈가와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지훈 씨는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도 오늘 깨끗한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도 신경 써서 손질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내, 오늘 정말 예쁘다. 그는 차문을 열어주며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으며 어젯밤의 불편함은 이미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구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먼저 그의 집에 들러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신 생활을 끝내고 가정을 이루는 의식 같은 것이라고 하셨죠. 저는 기꺼이 동의했고
시댁에서 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지훈 씨의 집은 이미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과일과 간식이 가득 놓여 있었죠. 김영희 여사님과 이지훈 씨의 아버지 이성철 씨는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민서 왔구나. 어서 앉아라. 김영희 여사님은 다정하게 제 손을 잡고 자기 옆에 앉히시며 제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셨습니다. 우리 민서는 정말 예뻐. 우리 지훈이 옆에 서 있으니 정말 천생연분이구나. 이성철 씨는 말수가 적은 분으로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저희에게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결혼 후 계획부터 미래의 자녀 교육까지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겨웠습니다. 저는 완전히 긴장을 풀고 곧 한 가족이 될 것이라는 친밀감을 만끽했습니다. 곧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네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고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등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계속해서 제게 음식을 덜어주시며 제 밥그릇을 산더미처럼 쌓아주셨습니다. 민서야, 많이 먹어라. 이제 한 가족인데 사양하지 말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음식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였습니다. 이성철 씨는 술을 조금 마셔 얼굴이 붉어졌고 말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지훈 씨의 어릴 적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김영희 여사님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한마디 던졌죠. 지훈아, 너도 민서랑 혼인신고하면 이제 어른인데 제대로 된 차 한 대 뽑아야 하지 않겠니? 지금 그 낡은 차 끌고 다니면 거래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왔구나. 이모가 예언했던 시나리오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지금 차도 괜찮아요. 차 바꾸는 건 급하지 않아요. 저희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너는 없지만 민서는 있잖니. 김영희 여사님의 시선이 가볍게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지훈이한테 들었는데 우리 민서가 몇 년 동안 야무지게 돈을 모아서 6천만 원이나 있다면서. 맞지? 그녀는 6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아주 힘주어 말했습니다. 분명 이지훈 씨가 말해준 것이겠죠. 저는 이지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물처럼 여기던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모든 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낱낱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저의 침묵에 식탁 위의 분위기는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눈치채지 못한 듯 혹은 제 기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서야, 봐라. 너희 이제 곧 부부가 될 텐데 내 돈이 지훈이 돈이고 지훈이 돈이 내 돈이지. 뭘 그렇게 따지니. 우리도 내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먼저 꺼내서 지훈이 좋은 차 한 대 사주자는 거지. 제네시스 신형지 70. 지훈이가 오랫동안 마음에 들어 했잖아. 이것저것 합치면 딱 6천만 원 정도 할 거야. 너희 결혼하고 나서 지훈이가 새 차 끌고 출근하면
얼마나 폼나겠어. 너도 덩달아 체면이 서는 거고. 그녀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내서 그녀의 아들에게 차를 사주는 것이 천경지혜인 것처럼요. 차종과 가격까지 미리 알아본 것을 보니 분명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영희 여사님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혼인 전 예금으로 이지훈 씨에게 차를 사주고 그 차를 이지훈 씨 명의로 등록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제 너무나 공식적인 질문에 김영희 여사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혼인 전, 혼인 후를 따지니 다 한 가족인데 누구 명의로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설마 우리 지훈이를 못 믿는 건 아니지? 그녀는 교묘하게 재산 문제를 신뢰의 문제로 둔갑시키며 저를 도덕적으로 압박하려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마침내 이지훈 씨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남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 씨, 이것도 당신 뜻이에요? 이지훈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보고 그의 강한 어머니를 한번 보더니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불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도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남자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잘 되라고.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환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모의 말, 어제 은행 창구 앞에서 느꼈던 민망함이 이 순간 차가운 현실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제가 곧 들어서게 될 곳이 사랑이 가득한 안식처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박민서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통장 속에 찍힌 선명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성철 씨는 술잔을 든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를 바라봤고 김영희 여사님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쾌함과 함께 저라는 예비 며느리의 순종도를 가늠하는 듯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훈 씨,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식탁 아래 제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제게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피해자처럼 울부짖어서는 안 돼. 이모가 말했죠. 계산적인 사람을 상대할 때 감정은 가장 쓸모없는 무기라고. 전문성과 냉정함만이 답이라고. 저는 꽉 쥔 주먹을 펴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선명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한 가족끼리 남남처럼 굴면 안 되죠. 저는 먼저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그녀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의 표정이 과연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입가에 다시 의기양양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민서는 역시 사리분별이 밝은 아이야. 저는 그녀의 칭찬을 무시하고 화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왕 한 가족이 될 거니 우리 집안일을 좀 더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겠어요. 제 돈은 정확히 6천만 원이 있어요. 더 정확히는 60.
245, 70원이죠. 제가 정확한 액수를 말하자 김영희 여사님과 이지훈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첫날부터 아껴서 모은 월급과 제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 2천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모든 수입은 은행 거래 내역과 명확한 출처 기록이 있습니다. 제 말투는 마치 저와 상관없는 사건 사실을 진술하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돈은 법적으로 온전히 저 박민서 개인의 재산입니다. 제가 민법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김영희 여사님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얼굴에 굳어있던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이지훈 씨는 고개를 번쩍 들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충격받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법률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어머님의 예비 며느리로서 지훈 씨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은 미리 명확하게 약속해둬야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영원히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쳐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선명한 붉은색 은행 직인이 조명 아래서 유난히 빛났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오후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개인 예금, 잔고, 증명서입니다. 여기에는 어제, 즉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기, 바로 전날까지의 제 명의 예금 총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제 혼인 전 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그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지고 다시 파랗게 변하는 것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평생 결혼을 앞둔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살벌한 서류를 꺼내드는 사람은 처음 봤을 겁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을 의심하는 거야? 아직 시집 오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를 계산하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저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처럼 한 가족이라도 계산은 명확히 해야죠. 기왕 제 혼인 전 재산을 사용해서 우리 작은 가정을 위한 자산을 마련할 거라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합의서? 이지훈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서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함은 없었고 오직 공적인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간단해요. 첫째, 차량 구매 대금 6천만 원이 제 개인 혼인 전 예금에서 나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둘째, 차량은 우리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합니다. 셋째, 만약 미래에 우리 혼인 관계가 불행하게도 파탄 날 경우 재산 분할 시 제가 출자한 원금 6천만 원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즉, 차량을 처분한 금액이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에서 먼저 제 원금 6천만 원을 반환하고 남은 부분을 공동재산으로 분할하는 거죠. 제 말이 끝나자 방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마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는데 빅문서를 쓰라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너 정말 속이 시커먼 여자구나. 우리 집은 너 같은 며느리 못 들인다. 이지훈 씨의 얼굴도 극도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실망과 비난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서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우리 3년의 사랑이 그깟 계약서 한 장보다 못해. 너 정말 실망스럽다. 그의 비통한 표정을 보니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실망. 대체 누가 누구에게 실망했다는 말인가? 결혼 전에 제 재산을 가족에게 다 알려주고 그들이 저를 계산하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누구였죠? 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침묵과 동의로 일관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저를 비난하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변했다고요? 네, 변했죠. 저는 식탁 위에 예금 증명서를 거두어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 가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했냐고요? 저는 단지 제 본 모습을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전례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법을 이용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줄 아는 성숙한 여성의 모습을요. 아무래도 이 식사는 더 이상 못하겠네요. 혼인신고도 오늘 할 필요는 없겠어요. 언제 당신들이 제 말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김영희 여사님의 분노에 찬 욕설과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오자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해주셔서.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택시를 타고 이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모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붉어진 제 눈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그저 조용히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깨졌구나, 이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받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오는 따뜻한 온기가 마음속의 한기를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금 식탁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의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부터 이지훈 씨의 침묵과 비난, 그리고 제가 예금 증명서를 꺼내 부부 재산 계약서 작성을 제안하기까지의 모든 것을요. 이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죠. 이야기가 끝나자 이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칭찬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잘했다. 민서야, 네가 생각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했구나.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법적인 도구를 이용해 내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그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이야. 하지만 이모, 너무 슬퍼요. 제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3년의 사랑이. 저는 우리 사이가 순수하다고 믿었는데 결국 이렇게 적나라한 거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지훈 씨, 그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죠? 그건 그 사람 혼자서 너와 연애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는 자신의 원가족이 가진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모두 짊어지고 너와 만났던 거다. 이모는 제 곁으로 와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아들의 결혼은 가족 전체의 자산을 재구성하는 기회였던 거지. 네가 가족이 된다는 건 단순히 사람이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들은 결혼 전에 서둘러서 그 자산의 사용권과 소유권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아예 자신들의 가족 자산으로 전환하고 싶었던 거야. 많은 가정에서 이건 아주 뿌리 깊은 관념이란다. 그럼 지훈 씨는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 것도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널 사랑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또 아주 나약했지. 그의 사랑이 원가족의 이익, 특히 어머니의 의지와 충돌했을 때 그는 습관적으로 양보하고 순종하는 쪽을 택한 거야.
그런 남자를 우리는 정신적으로 젖을 떼지 못했다고 말하지. 그는 독립적인 개체가 되어 너와 함께 건강하고 평등한 새로운 가정을 꾸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는 마치 내 곁에 있는 어머니의 대리인 같은 존재였던 거지. 이모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이지훈 씨와 함께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제게 정말 잘해주었지만 생각해보니 김영희 여사님의 뜻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이 주말에 집에 오라고 하면 그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어떤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는 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엄마가 너무 늦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라고 먼저 묻곤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것이 효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그것이 벗어날 수 없는 의존과 통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 씨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뜨는 이름을 보며 전화를 받을지 망설였습니다. 받아봐. 이모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 그게 그의 본 모습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가 될 거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민서,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엄마 너 때문에 심장병으로 쓰러지실 지경인 거 알아?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이지훈 씨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당장 돌아와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이 결혼은 없는 걸로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죄인인 것처럼요.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지훈 씨,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어머님의 건강은 내 개인 재산을 뺏으려다 실패한 충격 때문이겠죠. 법적으로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오히려 오늘 당신들의 행동은 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위협을 구성했어요. 아직도 법 타령이야. 박민서, 우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재판하는 게 아니라고. 이지훈 씨의 말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그깟 돈 때문에 우리 결혼하면 내 월급 통장도 다 너한테 줄 수 있는데 아직도 만족 못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예요. 저는 또박또박 반박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제 예금만 받지 제 인격은 무시했어요. 이지훈 씨,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 일이 만약 제게 그 6천만 원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무런 저축도 없는 평범한 여자였다면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결혼을 재촉하셨을까요?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지훈 씨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피곤함과 애원이 섞인 목소리였죠. 민서야, 우리 그만 싸우자. 응? 엄마가 잘못한 거 인정해.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다 나 잘 되라고 그러신 거잖아. 네가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나를 위해서 우리 3년의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그 계약서 쓰지 말고 차도 내 돈으로 안 사면 되잖아. 우리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앞으로 잘 살면 안 될까? 그의 말은 마치 타협하고 화해하자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공부한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함정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계약서도 안 쓰고 차도 안 산 채로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자. 일단 혼인신고를 하면 우리는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오늘 이 싸움은 결혼 전의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될 것이고 그 6천만 원의 존재는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가시이자 언제든 손댈 수 있는 목표물로 남게 될 겁니다. 오늘 차를 안 산다고 해서 내일 집을 안 사고 모레 그의 동생 결혼 자금을
대주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명확한 법적 경계가 없는 한 제 혼인 전 재산은 언제든 뒤섞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술이었습니다. 먼저 감정으로 저를 안정시키고 결혼이라는 기정사실을 만든 후에 천천히 제 것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이모의 냉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훈 씨.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부재산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해요. 이게 제 마지막 선이에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요. 언제 당신 어머니를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오면 그때 구청에 가도록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말을 마친 저는 그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는 제게 긍정의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은 진정으로 제 손에 쥐어졌다는 것을요. 전화를 끊은 후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가장 정신이 맑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지훈 씨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고 대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비난으로 시작했던 내용은 점차 다정했던 추억을 회상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애절한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했던 지난 3년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풋풋했던 캠퍼스 시절부터 지금의 직장인 모습까지 모든 사진에는 아름다웠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 사진 기억나? 우리 졸업여행 가서 찍은 거잖아. 평생 나한테 시집 와서 잘해주겠다고 했었지. 민서야, 이건 우리가 처음 같이 키운 다육이야. 내가 66이라고 이름 붙여줬는데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지. 너 며칠 동안이나 화냈었잖아.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비겁하게 굴지 말았어야 했어.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집안일은 뭐든지 내 말만 들을게. 이 메시지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3년의 사랑은 쉽게 잘라낼 수 있는 썩은 살점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했던 순간들, 함께했던 경험들이 모두 바늘이 되어 제 마음을 콕콕 찔렀습니다. 몇 번이고 답장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독립해서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지 말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보거라.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저 값싼 말과 추억으로 저를 흔들려 했을 뿐, 제 핵심 요구사항인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정면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설득하려 노력했는지조차 언급하지 않았죠. 이는 그에게 있어 저를 구슬려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분노를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가장 쉬운 길, 즉 제 원칙을 희생시켜 자신의 가정의 평화를 얻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닫고 나니 저는 더 이상 그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죠. 복잡한 사건을 맡아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고된 업무로 스스로를 마비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영희 여사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성실하고 평범한 분들로 저와 이지훈 씨의 결혼을 기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전화로 울면서 제가 얼마나 속물인지, 얼마나 속이 검은지,
시집 오기도 전에 법을 이용해 자기 집안을 계산하려 들었는지 하소연했습니다. 그녀는 흑백을 뒤바꿔 저를 불효하고 돈만 밝히는 악녀로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리둥절해하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일의 전말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모의 조언을 강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네가 옳다는 건 알겠다만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진 결혼 나중에 정말 하게 되더라도 잘 살 수 있겠니? 반면 아버지는 단호하게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딸,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지는 않지만 남이 우리를 함부로 하게 둬서도 안 된다. 그 돈은 네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왜 그 집 차를 사주는 데 써야 하니? 그 집안 태도가 그렇다면 이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부모님의 이해와 지지를 얻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이어서 김영희 여사님은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척과 이웃들 사이에 뜬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희 집이 얼마나 자기 집을 무시하는지, 제가 돈 몇 푼 있다고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에 대해서요. 순식간에 온갖 험담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 딸 보통이 아니라던데 결혼도 전에 시댁돈을 관리하려고 든다더라. 그러게 말이야. 요즘 애들은 너무 영악해서 탈이야. 이런 뜬소문들에 대해 저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인지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법과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소귀의 경읽기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이지훈 씨마저 이 압박 작전에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회사 정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이지훈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금 수척해 보였고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그는 꽃을 제게 내밀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줘. 주변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고 몇몇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꽃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지훈 씨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랑은 이미 한바탕 싸웠어. 그냥 연세 드신 분이라 생각이 짧으셨던 거야. 네가 이해해줘. 그래서 계약서는 동의하셨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지훈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얼버무렸습니다.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해? 민서야, 우리 예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면 안 될까? 날 믿어줘.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돈도 다 너한테 맡길게. 저는 그를 보며 극심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 오늘 나를 찾아온 건 당신 자신의 뜻이에요. 아니면 어머님의 뜻이에요. 저는 갑자기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 물을 줄 몰랐다는 듯이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내 뜻이지. 그는 즉시 대답했지만 그 순간의 망설임이 이미 그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려. 꽃 좀 많이 사가고. 여자들은 다 그런 거에 약해. 태도를 좀 부드럽게 해서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구슬려. 절대 계약서 이야기는 꺼내지 말고 앞으로 다 내 말 듣겠다고 해. 일단 붙잡아만 둬. 우리 식구가 되고 나면 그 돈은 조만간 네 돈이 될 테니까. 김영희 여사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녹음은 이지훈 씨네 아파트에 사는 먼 친척 동생이 몰래 녹음해서 제게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이지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휴대폰을 쳐다보며 입술을 떨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지훈 씨, 이게 당신이 말한 엄마랑 싸웠다는 건가요? 이게 당신의 자신의 뜻인가요? 오늘 이 화해의 제스처마저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군요. 내가 바보였어요. 아직도 당신에게 한 가닥 희망을 가졌었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처럼요. 우리 사이는 이걸로 완전히 끝이에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을 당신네 회사 사내 게시판에 올리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말을 마치고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이지훈 씨의 3년도, 이 잔처럼 산산조각, 나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이지훈 씨와 완전히 끝낸 후의 날들은 오히려 그와 얽혀 있을 때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진과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카페 앞에 버려졌던 장미 꽃다발은 시들어버린 우리의 사랑처럼 청소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일이 이대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김영희 여사님의 전투력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제 직장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님의 비서 겸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성이 강하고 꼼꼼함을 요구하는 일이었고 저는 늘 성실하게 일하며 대표님의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중요한 계약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대표이신 왕 변호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표정이 매우 엄숙했죠. 박 대리, 이지훈 씨랑 결혼하기로 했었죠? 왕 변호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럴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직접 한번 봐요. 그것은 손으로 쓴 투서였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감정적인 단어들로 가득했습니다. 서명란에는 김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편지의 내용은 온갖 비방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아들과 연애하는 동안에도 온갖 계산을 하며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금 증명서를 떼고 부부재산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행동을 법률 지식을 악용하여 결혼 전부터 부부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로 왜곡했습니다. 편지에서 가장 악독한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법을 가족을 계산하는 도구로 쓰는 이런 사람이 법률 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귀사에서 계속 이런 사람을 쓴다면 우리는 귀사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 제 직업 윤리에 대한 공공연한 비방이자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것은 전부 모함입니다. 저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는 박 대리를 믿으니까. 왕 변호사님은 손을 저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박 대리가 우리 사무실에서 일한 지 2년이에요. 나는 박 대리 사람 됨됨이를 잘 알아요. 이 편지는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없고 딱 봐도 막무가내식 비방이야. 하지만 그는 말을 돌리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편지를 나한테만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걸 수십 부 복사해서 우리 사무실의 모든 파트너 변호사들에게 보냈고 심지어 우리 주요 고객사 2곳에도 보냈어요.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가정 문제를 회사 문제로 확대시키고 심지어 제 직업적 명예와 회사의 이익까지 해치려 하다니. 김영희 여사님의 이수는 정말 악랄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을 잃게 만들어 결국 자신에게 무릎 꿇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사무실에 피해를 끼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에요. 왕 변호사님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영희 씨의 행동은 우리 법무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박대리 개인에게는 명예훼손을 구성합니다. 당신은 법률가예요. 이런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왕 변호사님의 눈에서 격려와 지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법률가입니다. 매일 고객들이 법적 무기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이 침해를 당했는데 이대로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제 자신의 권리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례 없는 투지가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누구를요? 김영희, 그리고 이지훈 씨를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명예훼손 행위의 직접적인 실행자이고 이지훈 씨는 그녀의 아들이자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어머니의 행동이 제게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심지어 배후에서 조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는 그들이 공동으로 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공개적인 사과와 피해 복구,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왕 변호사님의 얼굴에 마침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그게 바로 우리 법무법인 사람다운 태도지.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법무팀에서 전적으로 협력할 겁니다. 이 사건은 박 대리가 직접 맡아서 진행해요.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사무실을 나오자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수동적으로 그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반격하는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즉시 소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친척 동생에게 연락해 김영희 여사님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뜬소문을 퍼뜨린 증거를 더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료 변호사에게 투서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회사 앞 CCTV를 확보해 이지훈 씨가 꽃을 들고 와 화해를 청하던 장면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제 손에서 하나씩 맞춰져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이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싱외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다 컸구나. 가서 해. 이모가 응원할게. 기억해라. 법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아. 법은 오직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할 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제 손으로 저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 아래 제 눈빛은 냉정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장이 제출되면 저와 이지훈 씨 가족 사이에는 더 이상 돌아갈 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법정에서의 대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존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장은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김영희 여사님과 이지훈 씨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들이 법원 직인이 찍힌
소환장과 소장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고 분노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그저 집안일, 연인 사이의 다툼이었을 텐데 제가 정말로 그들을 법정에 세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과연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이지훈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민서, 너 미쳤어? 진짜 나랑 우리 엄마를 고소해? 너 양심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사님이 판단해 주시겠죠. 당신 어머니가 제 직장에 편지를 보내 제 경력을 망치려 했을 때 그분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생각이나 해보셨을까요? 당신이 그분의 행동을 묵인하고 심지어 연극까지 하면서 저를 속이려 했을 때 당신은 우리의 3년을 생각이나 해봤나요? 그분은 우리 엄마야. 연세도 많으신데 뭘 그렇게 따져. 그냥 한번 져주면 안 돼. 이지훈 씨는 여전히 그 우스꽝스러운 논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 저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내가 법률가로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법을 알려주죠. 법적 책임을 지는 기준은 성인 여부이지 나이가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의 행동은 명예훼손을 구성했고 당신은 공동 불법 행위자입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는데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과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일한 소통의 장은 법정뿐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영희 여사님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지만 그는 계속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 건물 아래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건물 아래에서 큰 소리로 저주를 퍼부어 행인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행패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착하게 경비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녹화했습니다. 모든 전화, 모든 소란이 법정에 제출할 새로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저를 변호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석에 섰을 때 저는 피고석에 앉은 이지훈 씨와 김영희 여사님을 보았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촌스러운 암적색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지훈 씨는 구겨진 셔츠에 수염도 깎지 않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의문, 그리고 제가 읽을 수 없는 어떤 회한이 섞여 있었죠. 법정은 엄숙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절차에 따라 소송 청구를 낭독했습니다. 첫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한다. 둘째, 피고들은 주요일 간지 비연 예면에 및 원고의 직장 내부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한다. 셋째,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제가 말을 마치자 김영희 여사님은 불붙은 폭죽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억울합니다. 이 여자가 흑백을 전도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파혼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자애로운 어머니인 척 연기했습니다. 재판장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제 진술 차례가 되자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1호증입니다. 피고 김영희가 직접 작성하여 제 직장으로 우송한 비방 편지 원본과 필적 감정 보고서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제 직업 윤리와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을 구성합니다. 증거 2호증입니다. 제 직장 상사와 동료 2명의 증인 진술서로 이 비방 편지가 회사 내부에 극히 악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제 직업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증명합니다. 증거 3호증입니다. 제 친척이 제공한 녹음 파일과 이웃 2명의 서면 진술서로 피고 김영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을 증명합니다. 증거 4호증입니다. 피고 이지훈과 저의 메시지 기록 및 그가 화해를 청했다. 거절당한 후 그의 어머니 김영희가 그에게 어떻게 연기하여 저를 속일지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입니다. 이 녹음은 피고 이지훈이 어머니의 불법 행위를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가담하여 공동 불법 행위를 구성했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증거 5호증입니다. 피고 김영희가 제 직장 건물 아래에서 공개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저를 모욕하는 영상과 경찰 출동 기록입니다. 이는 피고들이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저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가했음을 증명합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씩 제출할 때마다 이지훈 씨와 김영희 여사님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특히 이지훈 씨가 어머니의 지시를 받아 연기했다는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될 때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지훈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김영희 여사님은 완전히 당황하여 허둥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피고석에 앉은 한때 제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며 최종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고 이지훈과 3년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로 시작된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독립적이고 평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였습니다. 법은 사회적 행동의 최저선입니다. 온정과 도덕이 인간의 악함을 제어하지 못할 때 저는 법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을 마치고 저는 재판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이지훈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고 김영희 여사님은 싸움에서 진닭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제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은 당일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박민서 씨 뒤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이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 말투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평온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 결국 주머니에서 은행카드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6천만 원이야.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우리 엄마 대신 내가 갚는 거라고 생각해줘. 저는 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법정에서 해결할 겁니다. 알아.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하고 싶었어. 민서야, 미안해. 미안해라는 세 글자. 그가 이 사건 속에서 처음으로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미안해야죠. 한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순수하고 착했던 박민서를 당신과 당신 가족이 직접 죽인 거니까요. 이지훈 씨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엄마는 항상 강하셨고 나는 그저 따르는데 익숙했어. 너도 나처럼 엄마에게 져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내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하는군요. 저는 그의 말 속의 숨은 뜻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지훈 씨, 당신은 아직도 문제의 근원을 모르는군요. 문제는 내가 양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의 작은 가정을 위해 한 번이라도 싸울 용기가 있었느냐는 거였죠. 이 싸움에서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지 않았어요. 당신은 영원히 당신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내 남편이 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서야, 그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만약 내가 우리 엄마를 설득했다면, 만약 내가 그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절망적인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세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아니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고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호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 예상대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김영희와 이지훈의 행위가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고 그들에게 제 부모님 댁, 제 직장, 그리고 신해일간지 법률면에 3일 연속으로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불법 행위가 제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김영희와 이지훈은 결국 신문에 사과문을 싣고 제 직장에 찾아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김영희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왕 변호사님과 동료들 앞에서 준비해온 사과문을 겨우 읽었습니다. 이지훈은 그 뒤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표정으로 듣고 그들이 떠나려 할 때 왕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판결에 따라 사과문은 공고란에 3일간 게시되어야 합니다. 감독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몇 달간의 소동은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 인생도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하룻밤 사이에 훌쩍 성장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더욱 능숙하고 과감해졌고 왕 변호사님은 저를 더욱 신임하여 중요한 사건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니라 진정한 변호사로서 법조계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책을 읽고 여행하며 인생을 논했습니다. 한 남자에게 얽매이지 않으니 세상이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이모는 제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모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그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셨어요? 지훈 씨 집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모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확신한 게 아니야. 단지 위험을 예측했을 뿐이지. 법정에 오래 있다 보면 많은 결혼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경계가 없어서 깨진다는 걸 알게 된단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원가족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는 남자는 건강한 새 가정을 꾸릴 능력이 없는 거야. 그의 아내는 영원히 그의 어머니와 그 남자를 두고 싸워야 하지.
그건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이모는 제게 법률 기술뿐만 아니라 결혼과 인간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지훈과 김영희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친구 추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수진이라는 이름이었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개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결혼을 하는데요.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최근에 그 어머니께서 좀 불안한 요구를 하셔서요. 제가 몇 년 일해서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돈으로 남동생 집 전세금 좀 보태주라고 하시네요. 어차피 한 가족 될 건데 도와주는 셈치라고요. 남자친구도 동생 결혼은 큰일이니 형 부부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하고요. 이 글을 보며 저는 반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변명, 똑같은 마마보이. 제가 전문적인 조언을 타이핑하려던 순간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아, 참. 제 남자친구 이름은 이지훈이에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지훈이 벌써 새로운 약혼녀를, 그리고 그의 가족은 또다시 다른 무고한 여성에게 탐욕의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돈 때문에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녀의 모든 질문은 반년 전에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강변에 세우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진실을 알려주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저는 마침내 수진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 씨, 내일 오전에 저희 사무실로 한번 오시겠어요? 면담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률 상담이 아닐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회의실에서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지훈 씨와 김영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모든 소송 기록 사본이 들어있어요. 비방 편지, 녹음 증거,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결문까지요.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판결문을 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 씨,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선택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알겠습니다. 3일 후 수진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판결문 사진을 보내주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나중에 김영희 여사님께 욕설 전화가 왔지만 하나도 슬프지 않고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이 아니라 친구로서 꼭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50만 원의 상담료, 이체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을 보며 저는 창밖의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어쩌면 법의 진정한 의미는 죄를 처벌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 길 잃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게 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기꺼이 그 등불을 든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